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제 분석계 쪽에서도 기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저장이 아니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때 데이터 마이닝은요, C 계열적으로 보면 1990년대부터 중반부터 2000년대, 2010년까지 이때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로 정형 데이터 분석을 했던 시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그 데이터 마이닝 가기 전에 우리가 통계라는 걸 배웠죠. 1850년부터 1950년까지. 왜? 1950년이 컴퓨터가 개발된 거니까. 컴퓨터 없이 손으로 데이터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게 통계학입니다. 그러니 뭐 계산이 직접된 게 아니죠. 통계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통계는 기본적으로 샘플링 기법을 씁니다. 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모든 계산을 해야 되죠. 레코드 100개만 넘어가면요, 평균 편차 구하는 게 일입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게.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샘플링을 통해서 대표값만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게 통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 분석의 특징은 정적인 상태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테릭한 스테러스. 우리가 스태티스틱스는 스테러스가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태를 찾아내는 게 통계학이에요. 상태를 찾아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통계학. 상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은 통계 모델 기반의 조립, 코어스 그레인. 큰, 알갱이가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야. 코어스 그레인이라는 거는 알갱이가 큰 거죠. 파인 그레인, 알갱이가 작은 거죠. 그게 빅데이터라면 코어스 그레인은 큰 겁니다. 뭐 전 국민의 인구 변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학급의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계 모델 기반의 조립이란 거는 샘플링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가져옵니다. 데이터가 뭐 1000만 건이야. 1000만 건을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100대 1 리덕션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건이죠. 그것도 많네. 1000만 건. 예, 되게 많네. 1000대 1, 그럼 만 건. 만 건을 샘플링해서 왜? 그 당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봤더니, 정규 분포예요. 가우시안이야. 이 분포가. 그러면 이 실제 데이터도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 모델로 만들어진 거로 요 전체 산을 보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한 데이터가 포화송이야 또는 유니폼이야, 그러면 전체도 포화송 또는 유니폼으로 가정을 하고 더 이상 로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그들의 특징을 이용하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전역 패턴, 전체에 대한 패턴, 전국, 전도, 전시 또는 전학교, 전학급 뭐 이런 전체를 보고 싶을 때 패턴을 찾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산을 줄이고 계산량을 줄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 툴인데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90년까지 95년 1950년까지 이론이 전개됩니다. 만들어져요. 수학에서 통계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통계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850년부터 1950년까지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는 1차 산업혁명이 기계로 증기기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통계학이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고, 2차 산업의 전기 나오면서 1, 2차 산업혁명이 요때 기간이죠.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 전기, 기계와 전기로 만들어지는 어떤 대중산업, 대중방송, 소품종 다량 생산. 요거 지금 뭐예요? 포드 자동차의 그 라인이에요. 생산 라인, 분업. 이게 지금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높였죠.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차를 타는 그 시대죠. 그래서 대중산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럴 때 썼던 분석 방법입니다. 대중은 뭐예요? 가우시안이라고 보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델을 하나의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요. 통계학은 유일하게 통계학을 가지고 모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합니다. 왜? 컴퓨터가 나오면서. 언제? 1950년대. 엄밀히 따지면 1946년에 요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최초로 나온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뭐예요? 예. 튜링 머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막 일어나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온 거고, 컴퓨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나죠.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났다는 뜻은 뭐예요? 손으로 계산하던 거를 이제 그나마 그 당시 컴퓨터는 되게 컴퓨팅 파워가 작았죠. 작지만 어쨌거나 컴퓨터가 손으로 했던 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죠. 그래서 통계학과 컴퓨터가 만나는 시점이 1950년입니다. 1950년.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 상당수 변하게 되는데,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정보화죠? 정보화. 그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나오면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고야,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요 당시 분석의 컴퓨터를 쓰면서 나온 이론이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요새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새 AI 뜨면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같이 뜨고 있는데, 얘는 1950년대에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학을 컴퓨터로 접목하면서 나온 새로운 분야.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이 이미 벌써 1950년대부터 나와 있고요. AI도 옛날부터 나온 용어예요. 머신 뉴럴 네트워크가 1940년에 나왔기 때문에, 다만 요새 뜬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의 어떤 한 세부 작은 분야로 한 50 몇 년, 60 몇 년 있다가 요새 모든 분야로 뜬 게 AI, 기계학습,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분야의 한 분야로, 여기 기계학습을 컴퓨터의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다. 컴퓨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며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그래서 머신러닝은 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요거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이론 또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막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이런 용어들이 막 산재한데, 인공지능 밑에 한 분야면서 기계학습은 1950년대에 나왔고, 요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요 경험적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프리딕티브 마이닝의 한 계열로 요게 생기게 됩니다. 경험적 데이터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간다. 과거 데이터를 지도 학습 기반으로 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경험적 데이터를. 자,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습니다. 그죠? 네, 기계학습 끝났고, 지금 기계학습은 통계학과 컴퓨터가 만나서 발생한 이론이고, 그리고 기계학습은 이제 이게 컴퓨터가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기의 데이터와 복잡도를 이제 계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보다 계산 복잡도가 증가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래서 통계학은 계산량을 줄이고 통계학 모델로 샘플링을 통해서 이 모델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계산 안 해요. 가정하고 그 모델 계산하고 그거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계학습은 이런 이론적 모델보다는 경험적 평가에 중요하게 둡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테스트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자동화 분석과 자동화 학습에 초점을 둡니다. 통계학 분석은 어떻게 돼요? 분석가가 그냥 매뉴얼하게 자기 스스로, 분석가가 그냥 수동으로 하는 분석이고, 기계학습은 컴퓨터에 의한 스스로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쓰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얘의 한계는 이거예요. 왜? 1950년대 나온 컴퓨터는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의 100분의 1입니다. 크기가.
그 작은 메모리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큰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데이터의 처리 용량도 작고 메모리도 작고 디스크도 없습니다. 디스크는 60년대에 개발이 돼요. 60년대가 70년대가. 그래서 디스크도 없는 상황에서 메모리에 올라간 데이터만 가지고 자동화 분석, 자동화 처리를 하니까 적은 데이터셋을 타겟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레코드셋은 계산하는 양은 통계학보다는 많아지지만 지금의 빅데이터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죠. 그리고 차원도 5차원에서 최대 230차원. 지금은 최대 몇 차원 하는지 아세요? 10,000차원, 뭐 10만 차원, 1000차원. 예, 인공위성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도 돼요. 속성이. 그러니까 뭐 세가 뭐 다르죠. 그래서 최대 데이터 크기는 메모리 용량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같이 분석하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으나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스스로 통계학보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키워졌다. 그게 기계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래서 계속 발전해 오다가 1950년대 2000년대까지 뭐 지금까지도 머신러닝 계속 발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근데 얘 문제는 뭐냐면 통계학도 마찬가지지만 통계학도 지금 뭐 디스크 못 쓰는 거 아니고 머신러닝도 디스크 못 쓰는 거 아니지만 알고리즘의 기초 자체가 디스크라는 거를 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보다 큰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게 아직도 제약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디스크 I/O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따로 해주는 패키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알고리즘 특성상 요게 아직도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랩에선 잘 되는데, 그죠? 랩에서는 잘 돌아요. 학습을 잘 시키고 효과도 좋아요. 정확도도. 근데 현실 세계에 나가서 잘 안 돼요. 그 당시 머신러닝은. 왜 그랬을까요? 특이 상황이나 에러 상황은 특히 더 잘 못했어요. 특히 잘 못했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 분집, 제네틱 알고리즘, K-민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당시에 개발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도 쓰여요. 뉴럴 네트워크 1940년이니까 지금도 쓰여요.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 배우면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서 다 씁니다.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매일매일 여기저기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 가지고 계속 발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얘의 특징은, 머신러닝의 특징은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못한다. 즉 DBMS를 쓰지 않는다. 그냥 파일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 요게 이제 머신러닝. 그때까지만 해도 DB 기술이 접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통계학과 컴퓨터가 합쳐진 거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합쳐진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왜? 이게 뭘까요? 랩에선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는 잘 돈다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서 또는 이런 에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을 수집하지 못해서 학습 못 시키는 애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주차, 운전하시는 분 몇 명 계시면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 주차장 들어갈 때 자동화 됐죠? 뭐 자동차 번호판 다 자동 인식해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갈 때 돈 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사람 없이. 이게 90년대에 시도됐던 서비스였어요. 90년대에. 근데 90년대에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번 시도하다가 불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러가 많아. 근데 최근에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이게 사라진,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랩에선 잘 됐지만 현실에서 안 됐었는데 이제는 랩뿐 아니라 현실에서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이거 어떡하죠? 소리 어때요? 지금 공사 소리가 옆에 막 나오는데, 예, 또 없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IBM이 자동 번역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구글은 성공했어요. 2000년대에. 그 차이가 뭐냐면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 학습하는 데이터의 다양성, 이 두 가지입니다. 양이 늘려가니까
예외 상황이나 특이 상황, 에러 상황을 같이 학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IBM은 옛날 전통적인 그냥 머신러닝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구글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한계가 여기 있고, 이게 지금 요새 머신러닝은 또 이때랑은 달라요. DB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이런 단점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겁니다. 네. 머신러닝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예요. 정보화. 그래서 컴퓨터와 통계 패키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76년에 애플이 만들어지고 70년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PC 나오고, 이때 이제 통계 패키지로 SPSS, IBM의, 그 다음에 SAS가 나오고요. 엑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는 멀지만, 그 당시는 통계 패키지로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여기 안에 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까지 다 들어갔죠. 그래서 통계 쪽에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쪽으로 지금 오는 흐름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통계였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사회가 구축이 되죠. 맞죠?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의 산업화 사회가 구축이 돼서 대중화 사회가 됐고, 3차 산업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공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배웠던 운영계 시스템, 요게 이제 80년대에 나오면서 90년대에 다 끝나게 되고, 요건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초고속 통신망이 1998년에 우리나라 깔려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얘기했죠. 교육을 하도 안 쓰니까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메일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인터넷 숙제 내주고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다 PC 사가지고 그 인프라가 마중물이 돼서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를 한번 우리나라가 좀 빨리 간 적이 있어요. 미국보다. 예. 근데 하여튼 요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보냈던 우편함이 이메일로 보내지고, 부청이나 동해에 가서 받았던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고, 전화기나 공중전화에서 통신했던 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시는 분, 그냥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3분씩, 100원에 3분씩 아마 통화하게 돼 있는데, 뒤에 줄이 서 있는데도 계속 100원짜리 넣고 계속 지만 통화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 번인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전화를 빨리 걸라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네. 이게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가 뭐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품격 있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제가 경험했던, 제가 잘할 때. 그래서 얘들 세 개의 예제는 뭐냐,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정보화되면서 효율화됐는데, 수강시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수강시청 하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렇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 학과에서 개설한 선배들이 듣는 과목만 대부분 들었습니다. 네, 수강시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성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 이유는 컴퓨터로 디지털화하고 프로세스화한 겁니다. 뭘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업화 사회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기 위해서 컴퓨터가 쓰이는 거죠. 자, 여기서 프로세스화.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화를 하죠? 정보화, 프로세스화. 모든 기관이 ISP를 하고 BPR도 해야죠. BPR도. 왜?
내가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BPR도 같이 했어요. 왜? 이전에는 저렇게 내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 프로세스가 뭐예요? 공중전화 앞에 간다. 줄을 선다. 300원을 낸다. 내 차례가 오면 300원을 낸다. 전화한다. 3분밖에 통화 못하고 나와서 다시 뒤로 가서 전화한다. 줄 서서. 이게 개인이 전화를 거는 공중에서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핸드폰이 나오면서 BPR이 어떻게 바뀌어요? 네, 공중전화에 줄 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핸드폰을 산다. 내가 전화한다. 땡. 이거예요. 네, BPR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ISP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핸드폰을 살 거냐. 그 전략을 찾아야죠. 그게 ISP예요. 그죠? 핸드폰을 구매한 언제쯤, 어느 정도의 캐파로, 뭐예요? 그 레벨. 회원 레벨이라고 그러나요? 그 등급, 데이터는 얼마 하고, 이런 게 내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족하고 같이 커플링을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이런 거. 그게 ISP고, 일단 내가 핸드폰을 사면 어떤 제품이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BPR이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회가 이걸 했습니다. 모든 사회가 산업화 시대의 프로세스를 정보화로 플래닝을 하고 ISP로 플래닝을 하고 그거 기반으로 BPR을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활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뭐예요? 정보화가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로 지능화 또는 최적화가 앞에 있죠. 그럼 그것도 최적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뀌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똑같은 게 생겨요. 근데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컴퓨터를 갖고 한 거예요. 제3의 물결은 지금 돌아오는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다 박혀있고 데이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갖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가 온다고들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은 너무 애매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지금 비대면 강의하는 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라지는 계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나도요, 비대면 강의가 꽤 있을 거예요. 회의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래서 벌써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회의 DT를 되게 빠르게 진행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무장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늦어도 되는데 ISP, BPR을 사회 전 분야가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성숙한 정보화 사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3차 산업이 끝나고 나오는 게 이제 1990년대예요. 90년대 중반. 모든 사회의 컴퓨터가 다 바뀌고 운영계가 다 그런 컴퓨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운영계 시스템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다녀도 하루만 봐요. 여러분들 버스 타면 버스 로고 남죠.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CCTV 다 찍어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산에서 CCTV 과업하고 있는데 2,000개가 있습니다. 오산시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냐 다 보고 보고 있어요. 그게 나쁜 목적은 아닌데. 하여튼 그리고 또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GPS 허락된 데는 다 로고 남고, 여러분들 전화한 데 로고 남고, 여러분들이 들어간 모든 SNS 로고 남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드는 로고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럼 기업은 더 하겠죠. 그걸 다 썸한 게 사회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나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 왜? 컴퓨터가 커지고 빨라졌어요. 90년대. 왜? 80년대에 VLSI라는 기술을 지금 삼성전자로 풀 수 있었어. 메모리 이런 게 다 VLSI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메모리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그로 인해서 컴퓨터가 되게 메모리도 커지고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는 컴퓨팅 파워, 남는 공간, 이거를 분석할 때 쓰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90년대에 데이터 분석이고요. 운영계 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저가 데이터 분석 The First Wave라 그랬어요. 여기 제목에. 왜?
데이터 분석은 하긴 했는데 첫 번째 물결이에요. 데이터 분석에 어떤 좀 이따 나와요. 정형 데이터 좀 이따 나오는데 요때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용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이제 데이터를 DW에 모아놔서 광산처럼 모아놨으니 그 광산에서 데이터 광산에서 지식을 꺼낸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란 용어가 요때 신조어로 나오고요. 그게 나온 이유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왜? 운영계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90년대 중반에. 그러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식은 없어요. 왜? 분석하는 프레임이 없어요. 통계밖에. 머신러닝은 메모리 제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의 홍수, 지식의 빈곤 시대가 됩니다. 90년대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은 뭐야? 요 밑에 있는 요 정의입니다. 요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흥미있는 지식을 꺼내내는 작업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뒤에 또 정의가 또 나와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의 끝단에 데이터 분석의 퍼스트 웨이브가 시작됐어요. 1990년대 중반. 우리가 이미 배웠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게 되고 운영계에서 모아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홍수까지 됐죠. 근데 지식은 빈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의 홍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지식을 캐내는 작업, 그래서 데이터 더하기 마이닝, 광산이죠. 그거를 조합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로 새로운 신조어가 90년대 중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머신러닝 AI보다 뒤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거를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자,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그 흥미있는 정보나 패턴을 추출하는 거,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요거죠. 흥미. 도대체 흥미있는 정보나 패턴은 뭐냐, 이거 흥미에 대한 정의인데 그걸 4가지로 정의합니다. 뒤에 non-trivial, 누구나 그냥 트리비얼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가 아닌 non-trivial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빵 살 때 우유 사더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분석 안 해도 알아요. 빵 살 때 누구나 우유를 같이 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흥미있는 지식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살 때 맥주 사더라. 이런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기저귀 살 때 왜 맥주를 사지? 이게 흥미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마이닝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90년대에 이거를 찾아냈다. 월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6장에서 다시 배웁니다. 하여튼 그게 트리비얼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재적인, 내재적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까봐야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previously unknown, 이전에 몰랐던 거. 빵 살 때 우유 사더라. 다 아는 거죠, 이전에. 그런 거가 흥미있는 게 아니죠. 아무도 몰랐던 거.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내가 그 지식을 찾은 다음에 그거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액션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저귀를 살 때 맥주를 사더라. 이게 지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는. 그러면 기저귀를 파는 매대 옆에 맥주를 갖다 놓으면 내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죠.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주말에 애를 아빠가 본대요. 엄마는 주중에 봤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주말에 농구나 프로농구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애를 본대요. 그래서 기저귀 살 때 맥주를 사더라. 이런 패턴이 주말 데이터만 보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걸 진짜 찾았다. 그게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액션업을 한 거죠. 아,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과거 3개월 데이터를 봤더니 그래. 그럼 지금부터 주말마다 맥주 옆에 기저귀를 놓을 거야. 아, 기저귀 옆에 맥주 놓는 거죠. 미안. 예,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더라. 이게 그냥 데이터 마이닝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썼다. 요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가 뭐냐. 여기도 나오죠. 데이터 마이닝은 무조건 좀 더 큰 의미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요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 요거만 따라가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흥미 있는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는 무조건 다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머신러닝 기법을 써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SQL을 써도 되고 통계학 이론을 써도 되고 시각화를 써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툴을 써도 상관없어. 근데 흥미 있는 지식을 꺼내내는 작업, 그것도 방대하게 모여있는 DB로부터, 그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죠. 근데 아까 우리 머신러닝은 경험적 데이터, 꼭 여기서 경험적 데이터가 아니어도 돼요. 이때는 이 DB는 경험적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자가 경험한 게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것도 모든 게 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범위가 더 커진 거예요. 경험적 데이터의 정의는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울 겁니다. 학습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작아요.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First Wave는 운영계는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완성이 됐고 90년대 중반부터 분석계가 올랩 우리 배웠죠? 요번에 배운 데이터 마이닝 요가 두 가지 계열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분석계가 돕니다. 지금 이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죠? OLTP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운영계, 정형 관계형 DB죠. 오라클 같은 거. 그런 걸로 트랜잭션 DB들이 만들어지면 매일매일 거래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DW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First Wave는 얘도 정형 DBMS로 했다요. 오라클 같은 거. 그래서 First Wave 90년대에 진행된 데이터 분석이 실패했던 또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계를 구성했다요. 그러다 보니 실패했죠. 그래서 Second Wave 빅데이터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IT 기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IT 발전을 다 보면 항상 몇 번의 물결로 옵니다. 몇 번의 물결로. 한 번 와서 다 그 목표를 이루지 않아요. 못해요. 여러 번, 이걸 하고 싶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가 뭐였냐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서비스를 당신한테 한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라는 용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완성이 됐나요? IoT는 다음에 나온 거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나온 목표의 반 정도가 완성하고 사라졌어요. 반이 뭐예요? 초고속 통신망, 그 다음에 핸드폰. 우리 핸드폰까지 연결까지는 했어요. 통신이. 그렇지만 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앱이 나오고 끝났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온 물결이 뭐예요? IoT죠. IoT. 핸드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핸드폰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중요한 건 내 댁내의 컴퓨터 기기들하고 연결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한다고 그랬었어요. 벽에도 컴퓨터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모델 보면. 근데 걔는 그 당시에 안 이루어지고 IoT라는 걸로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퍼베이시브 컴퓨팅이라고 그래서 내가 요청 안 해도 나에 맞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모토였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근데 요새 되죠? AI로.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IT는 새로 생기는 IT는 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다 완성하고 사라지지 않고요. 반 정도 완성하고 사라지고 나머지 완성 못한 미션은 또 다른 용어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에 다 끝났으면 지금의 빅데이터, AI, IoT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그때 다 됐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커서 몇 개로 잘라져서 그 당시에 구현할 수 있는 거 구현하고 못한 거는 다른 기술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용어로 다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2040년까지요. 그게 2040년이 어떤 해예요? 네. 인공지능의 특이점 뭐예요? 소프트 AI가 아니라 하드 AI까지 될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만화에 나오는 일들이 그 당시 될 거다. 네. 그 2040년이 지나면 새로운 IT는 안 나올 겁니다. 왜? 물론 나오겠죠. 사람이 고민할 IT는 안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그 특이점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웨이브들이 올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안 되면. 그래서 지금 하여튼 데이터 분석의 퍼스트 웨이브고요.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에 집중합시다. 네. 자, 그래서 요 때는 분석을 처음 트라이 했으나 정형 데이터로 분석계 퍼스트 웨이브는 해서 그러면 이거 완전히 실패냐? 완전 실패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특히 올랩은 지금 어디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은 성공하고 반 성공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올랩은 성공했으나 데이터 마이닝은 성공 못했습니다. 왜? 빅데이터를 안 썼기 때문에. 아까 번역하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 양을 너무 작게 했어요. 집계해가지고. 그래서 올랩은 성공했고 데이터 마이닝 성공 못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영어로 써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겠죠? 요게 KDD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내가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설정하고 셀렉트하고 클린징하고 거기 뭐 에러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내가 타겟 데이터를 선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처리해서 아까 얘기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돌려서 패턴이 나오면 패턴 중에 흥미있는 패턴이 있는지 해석을 해서 흥미있는 패턴을 뽑아내. 사금처럼 우리가 사금 캐듯이 물에서 막 흔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예요. KDD 프로세스. 그래서 요 KDD 프로세스가 요 당시에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KDD 프로세스가 뭐예요? 그러면 요 약자는 얘기하셔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나 패턴을 찾아내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과정 알죠? 뭔가 일이 수행되는 절차적인 순서입니다.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요 과정은 아까 요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한 건데 요 사이사이가 다 사람이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타겟 데이터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환해서 그 결과를 요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나오죠. 요게 광산에서 꺼내내는 거니까 요 앞은 광산에서 굴을 뚫고 굴을 변형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금이 있을 만한 데 가서 이제 드릴로 캐는 거죠.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럼 캐낸 돌에서 금이 있나 없나 이제 패턴이 나오면 거기서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해서 금만 꺼내내는 그런 게 요 전체적인 과정이 KDD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분석은 이런 프레임워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KDD는 프로세스고요. 절차적인 작업들이 연속된 거죠. 데이터 마이닝은 그 안에 있는 작업입니다. 여기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죠? 요 뒤에 나오죠. KDD는 프로세스예요. 여러 개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KDD 프로세스 안에 한 작업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어떤 알고리즘? 머신러닝, AI, SQL, 통계, 아까 그 수단적인 시각화, 예, 그런 걸 여기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 툴이고, 그 툴을 적용하기 전에 원래 로 데이터를 분석가의 의지에 따라서 변환시키는 거예요. 뭐 변환이 뭐예요? 별거 없죠. 나이가 있는데 생년월일이 있어요. 고객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환하고 싶은 거는 그걸 나이대로 변환하고 싶어요. 그런 게 전처리예요. 원래 로 데이터엔 생년월일이 있는데 나이대로 변화시켜.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주소가 있어요. 요새 주소가 다 GPS로 매핑되는 거 아시죠? 우편번호나. 그리고 우편번호를 알면 지역이 잡힙니다. 우편번호나 GPS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요. 군집이나 이런 걸. 그래서 주소 데이터를, 내 고객의 1000만 명의 주소 데이터를 다 GPS로 변환한다. 또는 주소 데이터를 다 우편번호로 변환한다. 예, 이게 다 전처리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했고, 자, 요 KDD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한 거예요. 자, 데이터 선택 과정은 소스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고, 전처리는 클린징하고 차원 축소하고, 변화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변화는 표준형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퉁쳐서 전처리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는 거. 예를 들면, 내부 데이터가 뭐 제품 생산하는 양이다 그러면, 환율, 그 당시에 환율, 그 당시에 날짜, 날씨, 그 당시에 주식 데이터, 타임으로 연결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 올 때 우산이 많이 팔려, 뭐 이런 것들을 확증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낮으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데이터 변환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클린징, 차원 축소, 뭐 이런 것들, 주어진 선택된 데이터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근데 변환을 굳이 큰 틀에서는 전처리에 다 넣기도 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이 데이터 마이닝은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하거나 아까 K-민즈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아니면 시각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마이닝은 그 다음이 분석, 통계도 여기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이렇게 해서 뭔가 분석을 하면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통계도 마찬가지죠. 평균 편차 구했더니 뭐 남자의 평균 편차 뭐 이런 것도 마이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용하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통계학 이거 봤었고 이거 본 거고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죠. 통계학은 사람이 손으로 모아서 손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데이터 레코드가 100개 이상을 안 넘어요. 100개 이상 평균 내기 어려워요. 속성도 10개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깨끗합니다. 네, 사람이 보면서 여기 이 사람의 코가 빠졌네 물어보고 그 사람의 키가 빠졌네 물어보고 그래서 다 메꿔 넣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정말 내고 다 수동으로 하게 되고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못하니 100개만 샘플링을 해서 그걸 계산해서 10,000개든 1000개든 대표값으로 통계 모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계학에서 요 기간에 나온 알고리즘들이에요. 이게 베이스 요거 뭐 요새도 많이 쓰여요. 근데 1700년대 나온 거고 대표적인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뭐 로그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다 1900년대에 나온 거고 뉴럴 네트워크 여러분들 유명한 요거 뭐예요? CNN, RNN 지금 요새 뭐 알파고 그걸로 대응되고 뭐 요새 엄청 쓰는 거죠. 그거의 기본 알고리즘이 1940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벌써 AI를 꿈꿨어요. 인공지능을 인류는 이미 꿈꿨습니다. 꿈이죠. 아직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그게 50년 나오고 80년에 AI 한번 뜨고 1980년에 한번 떴어요. 지금처럼. 근데 수그러들었죠. 그 다음이 2015년, 20년 이때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게 AI죠. 예, 그게 다 이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기본이 된 겁니다. 1940년. 그래서 알고리즘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찾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게 계속 변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나서 머신러닝이 나오고, 이때는 레코드 수가 늘어나고, 차원 수도 늘어나고, 근데 제한이 뭐예요? 요거죠. 데이터 크기는 메모리에 꼭 찾아야 된다. 메모리가 왕창 커진 게 1980년대 VLSI고, 실제로 현업이 커진 게 90년대잖아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빛을 못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빛을 못 보다가, 이제, 예, 빅데이터 만나면서 빛을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스데이터 많고, 요거 경험적인 평가. 요게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에서. 통계학은 모델 기반으로 모든 게 샘플링 가지고 어떤 모델이야, 우리 결론을 내죠. 예를 들면, 이게 가우시안 분포야, 샘플링 데이터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면, 모집단의 데이터도, 우리가 3시그마보다 크려면, 5%, 그죠? 양 끝에 6시그마 밖에 있는 것들이 몇 프로. 이게 다 그 정규 분포에 정해진 그 표에 있죠.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를 안 보고 정규 분포 모델 표를 보고 모든 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게 통계학이고, 머신러닝은 실제 데이터를 본다는 거예요. 메모리 한도 내에서.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래서 시어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보다 적은 통계학적인 가설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요때 나온 거, 요거 아까 본 거죠. 요건 본 거고, 디스크 이런 거 안 씁니다. 네, 데이터 분석, 요거 아까 본 거고, 예, 그래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이 1995년도에 메이저한 흐름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분석계에 접목되는 계기가 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예요? DBMS죠. 근데 분석계 DBMS예요. 그러니까 DB 기술이 실제로 분석에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운영계만 트랜잭션 프로세싱만 했는데 90년대부터 올랩 DB 기술 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DB 기술 썼고,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분석이.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도 용어 자체에 써있죠.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작업. 이게 데이터베이스 마이닝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대상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예, 이때부터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접목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전까지는 트랜지션 처리, 멀티미디어 이런 거 하다가 90년대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걸 연구하고 2000년대에 들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쪽 분석으로 넘어가서, 예, 제가 이렇게 DB 기술을 그대로 따라서 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요게 이제 DB 기술이 이때 들어간 거다. 그래서, 예.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되면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고객 중에서 이 쿠폰에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줌마, 아저씨, 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런 분들이 크게 볼 수 있고, 아니, 20대 남학생, 아니면 10대 여학생,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타겟팅, 마케팅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했던 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서 어떤 커스터머가 여러 제품을 세트로 살까? 그죠? 이렇게. 그거를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들이 찾느냐. 그 다음이 어떤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 안전할까? 은행 같은 데서. 그 다음이 우주의 갈락시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 다음이 프로틴, 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쓰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사이즈가 많아졌다. 이때는 왜 컴퓨터가 커졌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제 분석계가 이제 정형이지만, 정형 데이터만 쓰지만, 걔가 이제 이게 틀이 잡혔다. 이때 1950년에 1995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 나온 알고리즘들이에요. 무한 규칙, 그 다음에 순차 패턴. 요게 1990년대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히 DB 기술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접목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저귀 살 때 맥주 많이 사더라. 그리고 시퀀셜 패턴은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PC 사는 사람이 그다음에 CD롬을 한 달 있다가 와서 사고, 한 달 있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와서 사더라. 근데 요새 뭐 디지털 카메라, CD롬 다 없어졌으니까, 이게 90년대 얘기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레졸루션이 좋지 않아서 디카가 있었고요. 그거예요. 이거 억울해요? PC를 처음에 산 사람이 한 달 있다가 PC 갖고 놀았더니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내가 CD롬 타이틀, 뭐 비디오나 게임을 하고 싶어서 PC를 가지고 한 달 있다가 방문해서 그걸 산대요. 그리고 또 CD 타이틀, 뭐 남의 거 이렇게 뭐 게임 하다가, 내가 만든 영상이나 뭐 이걸 하고 싶어서 디카를 사러 온다. 이런 게 월마트에서 찾아졌다. 이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 판매 로그를 뒤져서 찾은 겁니다. DB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영광규칙이나 순차 패턴은 데이터 매칭을 기본으로 하고요. 병렬화가 되면서 빅데이터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요 뒤는 알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올랩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95년에 소개됐다. 그래서 데이터는 점점 커지죠. 데이터 양은. 메모리도 커졌지만.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 데이터는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보다 더 큰 아웃풋이 나오고, 특히 요거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얘기인데, 데이터 품질이 나쁜 거, 우리가 운영계에서 데이터 품질 배웠죠. 운영계에서 품질이 나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DW에 놓고 분석을 하면 틀린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게 이제 요 당시에 해보니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계들이 대부분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나오더라. 왜?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찌꺼기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모든 국민 개인이 달라야죠. 번호가. 다르게 만든다고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주민번호 언제 만들었어요? 80년대인가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주민번호를. 그때부터 이제 주민번호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까지 이 똑같은 주민번호가 여러 사람한테 줘 있다. 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90년대에 분석기를 막 만들면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게 다가 엉망은 아니에요. 한 1%, 2%. 근데 그 1, 2%가 분석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죠? 네. 그 에러에 이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알고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운영계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더럽다. 이런 거 쓰는 거는 깨끗한데 안 쓰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이슈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운영계를 돌리는 데는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분석계에서 너무 에러가 있으면 안 돼서 운영계에서 품질을 높여놔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걸 배웠어요. 이때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이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 바로 얘입니다. 개를 보면 아세요. 개가 마이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의 성향을 그 식구별로 마이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합니다. 왜? 계속 보니까 워칭하죠. 특징을 찾아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every breath you take 이거죠. 하여튼 데이터 마이닝은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 로그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문화. 네. 요거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데 강의는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빅데이터, 사이즈가 큰 거에 집중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서 디스크 데이터 또는 디스크 하드 위에 올라가는 병렬 DB 데이터. 이게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은 복잡한 메서드, CNN, RNN 뭐 이런 거, 근데 메모리에 있는 작은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디스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론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통계학 하는 사람도 모델에 집중합니다. 아, 자기 통계학의 근간인 내가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가우시안이야, 포화송이야, 유니폼이냐, 뭐 아니 제3의 뭐냐,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중심을 둬요. 샘플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는 바가 달라요. 근데 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어떤 틀로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장점들을. 그래서 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DD 프로세스 내에 이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거 배웠고요. 그래서 요거 앞에 배웠고, 셀렉션 뭐 이거 다 배웠고요. 이게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에요. 전처리는 크린징에서 정교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가 두 개 속성이라고 보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똑같은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G스코어나 민맥스로. 그래서 키의 민과 맥스 사이에 각자 키가 몇 % 안에 있냐 뭐 이러면 꼭 그거를 정교화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노이즈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때 이게 누구예요? 누군지 아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죠. 예, 얘는 아웃라이어예요. 이거는 또 초등학생이고. 그러면 이 둘을 같이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예, 조던을 빼고 해야 돼요. 프로 중에서도 되게 아웃라이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빼야 돼. 이런 사람 때문에 다른 값들이 막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하는 그런 분석, 할 거냐 말 거냐 분석가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인리치먼트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 데이터, 그다음 환율 데이터, 뭐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을 내 내부 데이터랑 연결하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때 해야 되는 거고, 우편번호로 바꾸는 거, 코딩을 바꾸는 거죠. 이런 작업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KDD에서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펑션을 쓸 거냐, 요거는 우리가 요 다음 장에서 배울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마이닝 알고리즘 펑션에서 그러면 뭐 연관규칙, 군지 뭐 이런 것들이 펑션이면 각각의 펑션을 돌리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바 패턴도 FP 추리랑 A 프라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펑션인데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다, 여기까지 명시를 분석가가 하게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면 돌리면 돼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 의외성과 액셔너블, 적용 가능성, 이 두 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의외성은 아까 얘기한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랑 똑같아요. non-trivial, 그죠? impressive. 그게 의외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분석가한테 뭔가 놀라운 정보, 그게 interesting 패턴이에요. 왜? 기저귀 살 때 맥주 사더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애들이 연관성이 생긴 거죠. 그런 거가 의외성이죠. 그리고 액션업이 뭐예요? 아, 내가 그 지식을 갖고 뭔가 액션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죠? 앞으로 주말에 기저귀 매대 옆에 맥주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럼 내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통계학은 대부분 지나간 다음 걸 보는 거라 액션업을 하지 않아요. 그죠? 과거 통계는. 물론 그걸 미래로 적용해서 뭔가 액션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고. 그죠? 그래서 근데 데이터 마이닝의 지식은 이 액션업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그 레벨별로 뽑아낸 거예요. 데이터 소스에 있는 것보다 올 레벨이 좀 더 윗레벨이고, 데이터 EDA를 하게 되면 쿼리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이 데이터 마이닝 결과가 여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도 레벨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들을 누가 쓰냐? 그러면 이쪽은 DBA가 관리하는 거고, 요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다음에 요게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그 위에서 사이언티스트가 내는 결과를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쪽에 엔드 유저, CEO죠. 엔드 유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포텐셜 애플리케이션들인데,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뭐, 그 다음에 마켓 분석, 리스크 분석, 그 다음에 사기 분석, 그죠? 여기 사기들 당하죠. 의료보험 사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게 웹 분석, 텍스트 분석, 뭐 이런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마켓 분석을 좀 더 깊이 가면, 타겟 마케팅, 커스터머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고객별로, 또 고객군별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지. 이게 이제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 분석. 그래서, 재무 분석, 재무 플래닝이나, 그 다음에 리소스 플래닝, ERP 같은데 어떤 데이터의 분석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분석, 자기 경쟁사와의 어떤 프라이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기 분석,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사기, 건강보험 사기, 뭐 크레딧, 신용카드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기예요. 그럼 남들 그 사람이 쓰지 않는 패턴으로 쓰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돈 세탁, 여기 돈 세탁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보험 사기, 자기 거 아닌데 남의 걸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에서 아까 얘기한 뭐 농구 같은 데서 요새 야구 다 이렇게 해요. 투수가 누구 나오면 타자를 바꾸고요. 농구에서도 상대편 5명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응을 잘하는 5명을 결정합니다. 누가 선수 교체로 나가면 여기서 선수 교체하고요. 그런 게 1대1로 다 매핑이 돼요. 이 데이터 분석으로. 뭐 축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한계, 뭐 이게 뭐 매직은 아니에요. 데이터 마이닝이 매직 솔루션은 절대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국은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퀄리티, 품질과 연관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좋은 품질과 좋은 연관성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남이 못 찾는 지식을 찾을 수 있다. 근데 항상 저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큰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미닝풀하지 않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게 통계학자가 얘기한 본페로니 프린시플입니다. 본페로니 원칙.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지금 컨트래딕션입니다. 통계학자는 통계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통계학 옛날부터 주장한 게 요 본페로니 프린시플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 데이터에 당신이 가진 데이터보다 더 많은 흥미있는 패턴을 추구하게 되면 당신이 찾은 데이터는 쓰레기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거 중요해서 더 할 건데, 요거 음미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요 라인 파라독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본페로니 프린시플을 예제 든 건데, 자, 요거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조세프 라인이라는 사람은 그 초능력자, 1950년에 초능력자가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초능력자, 요게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 이게 초능력이고요. 그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걸 믿음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 라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고안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이렇게 카드인데요. 우리 트럼프죠. 카드인데 이게 카드 안에 거고 밖은 똑같아요. 겉면은 똑같이 모양으로 돼 있고 앞면이 빨간색과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이 10개의 히든 카드 밖으로 보면 똑같죠. 레드와 브루인, 앞면이 레드와 브루인 카드를 10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앞면을 10개 다 맞히는 사람은 이 초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률을 배웠죠? 확률. 그러면 10번 그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똑같은 카드를 10번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카드도요. 10번 보여주면서 내부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 2분의 1이죠. 홀짝이죠. 그러니까 홀짝을 10번 맞추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죠. 그래서
이걸 10개를 다 맞춘 사람을 찾아봤더니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 연속된 내부 색깔을 맞추더라. 홀짝을 다 맞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실에서 1000명 정도를 했더니 한 명이 맞추더라. 10,000명 했더니 10명 맞추더라. 그래서 10,000명을 하고 이게 그 초능력이 사람들이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발표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 10,000명을 해서 10명이 찾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 10명한테 당신은 초능력이 있어. 그리고 뭐 매스컴 불러다가 그 10명한테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나더 테스트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10명 다 못 맞추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잖아, 확률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론이 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없어졌어. 그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의 결론은 그 사람 각각한테 초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초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자기가 10,000명을 했는데 1000명 중에 한 명 걸로 10개를 다 맞춘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한테 당신은 초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재현했더니 없었다. 그거의 원인은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 건데 그건 아니죠. 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률을 알면. 그게 본페로니 프린시플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왜? 2분의 1의 확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확률과 통계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의 파라독스입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는 이걸 깨는 거예요. 통계적인 400년 내려온 통계적인 어떤 룰이 본페로니 본페로니 프린시플이라면 2020년의 AI는 또는 빅데이터는 이 본페로니 프린시플을 깨는 겁니다. 오늘까지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수고 많았어요.